현장 취재 파일. 현장 취재 파일 가톨릭 평화방송 보도국 김정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지금 화제 드라마 더글로리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네. 이번 설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더글로리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앵커는 드라마 더글로리 보셨나요? 저는 개봉하는 첫날 봤습니다. 밤새. 네. 저도 한 번에 다 몰아봤는데요. 이 총 8화로 구성돼 있는데 중간에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혹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본론 시작 전에 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릴까 합니다. 이 드라마의 소재는 학교 폭력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문동은인데요. 동은이는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강도 높은 폭력을 당합니다. 몇몇 사례들을 언급해보면 가해 학생들은 동은이의 온 몸을 고데기로 지지고요. 너무 잔혹했어요. 네. 또 동은이가 거주하는 집을 무단으로 들어가서 동은이가 모아둔 저금통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춤을 추며 돌려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하는데요. 남학생 가해자들은 입을 강제로 맞추거나 성희롱을 하기도 합니다. 폭력을 당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좀 끔찍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고등학생들이 잔인하고 악랄하게 괴롭힐 수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스토리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더 슬프고 안타까웠던 점이 이제 아무도 동은이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족이나 담임 선생님이나 경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오히려 가해자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단 한 명의 어른이 막아줬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도 들었고요. 네. 또 드라마상에서는 가해 학생들이 모두 다 풀려났습니다. 동훈이 이후로도 또 다른 학생들을 쭉 괴롭히기도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드라마를 보시고 저렇게 가해 학생들이 떳떳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나? 피해자는 매일 이렇게 악몽처럼 지내는데 어떻게 이 글로리 오적, 빌런 5인방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현실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나 아니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이런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좀 학교 폭력을 전문으로 하시는 두 분의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했는데요. 두 분의 변호사님 모두 공통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학교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요. 절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 신고를 해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리는 절차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경찰에 신고가 돼서 형사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자편에 가거나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성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징계 절차를 밟는 경우, 네. 형사사건으로 처벌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재판으로 가는 건 아니겠네요. 네네네. 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거나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또 가해 학생 측에서 전혀 반성이나 이런 선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교 징계만으로는 부족할 경우에 피해 학생 측에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또 성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학교에 접수가 되면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화가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글로리에 나온 방금 말씀해 주신 소개해 주신 네. 학교 폭력의 양태를 보면 이거는 학교 내에 징계로 멈출 건 아니고 형사사건으로까지 가야 될 사안으로 보이네요. 네, 동은이가 겪었던 피해들은 모두 법적 처벌이 가능했는데요. 먼저 나현경 변호사의 답변 들어보시죠. 주인공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만 살펴보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인 고데기를 휴대하여 살갗을 지진 행위는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여러 명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간 행위는 특수주거침입, 춤을 추거나 화장실 락스 청소를 요구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강요죄에 해당하는데요. 특수상해죄 법정형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요. 가해 학생들은 고등학생으로 소년법상의 소년이지만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보호처분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실형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위, 또 비 오는 날 불러내서 성희롱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상해죄, 특수주거침입, 강요죄, 강제추행 등의 죄들을 한꺼번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가해 학생들의 나이인데요. 극 중에서는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면 뭐 촉법소년은 아니겠네요. 네. 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입니다.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 사건을 소년재판으로 넘길 건지 아니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보낼 건지 말입니다. 더글로리와 유사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는요. 가해 학생이 고등학생이고 한다면 단순히 소년재판에 그치지 않고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으로 넘겨져서 실형을 받기도 하고 또 전과가 남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소년보호 처분이냐 아니면 형사 처벌이냐인데 네. 이 정도면 뭐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없고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고등학생이면 미성년이기 때문에 뭐 나이를 좀 감안하지 않나 이를테면 뭐 처벌을 좀 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만약에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의 경우에는요. 많은 죄목들이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년원 2년이 최대 형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더 주목할 부분이 소년 재판을 받게 되면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가해 학생들이 좀 악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과는 사실은 남지 않더라도 경찰 기록이나 이런 데는 다 남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학생들이 아마 잘 몰라서 오해하는 나는 뭐 괜찮아라고 맞죠. 몰라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노윤호 변호사 같은 네. 경우에는요. 나이가 어릴 경우에 좀 처벌이 약하다는 걸 가해 학생이 악용하는 부분이 있다. 또 이런 게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학교폭력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뒤를 이었습니다. 노윤호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이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실무 현장에서 봤을 때도 좀 염려된다. 가해 학생들의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인 건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노 변호사의 답변 들어보시죠. 이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심한 뭐 학교폭력을 저지른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소년재판으로 가게 되고 형사 처벌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가장 뭐 중하게 받는다 하더라도 2년의 소년원 처분밖에는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소년재판 아니면 형사재판을 받는데 소년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 처분을 내리다 보니까 가해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뭐 형사처벌도 있고 보호처분도 있고 그렇지만 학교 차원에서의 징계도 분명히 진행되는 거죠? 네, 학교 차원에서의 가장 큰 징계는 전학이거나 퇴학입니다. 그런데 이 퇴학의 경우에는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고요.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사실상 전학이 가장 높은 처분입니다. 학폭 관련해서는 학생부 기록에도 남기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부터 학폭위 조치를 받으면요. 학생기록부에 기재가 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모든 조치 사항들이 생기부에 기재가 돼서 또 졸업을 하더라도 삭제가 되지 않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9호까지의 보호처분이 있는데요. 비교적 경미한 사건은 1호부터 3호까지의 징계를 내리게 되는데 1호부터 3호는 1회 한해서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낮은 정도의 수준의 학교폭력이 있으면 좀 봐준다. 네. 기회를 준다 이런 차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해당 학생이 추가로 학교폭력을 또 행사했다고 하면요. 유보됐던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또 더 강도 높은 징계가 4호부터 9호까지인데요. 징계가 내려짐과 동시에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요. 또 졸업 후 2년까지 남습니다. 하지만 2년 뒤엔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 구호 처분이라는 게 앞서 변호사도 말씀하셨던 소년원 2년 동안에 구금하는 그런 처분이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쓸쓸한 사회 현실이 학교에서도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더글로리 동은이 같은 경우에도요. 네. 성인이 되고 나서 복수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엔 하지 못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제 트라우마를 잊지 못해서 다시 떠올라서 고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나현경 변호사의 답변 들어보시죠.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학교폭력 유형 중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상해죄는 7년이고요. 단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죄도 공소시효는 10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학교폭력 피해자가 성인이 되기 전 혹은 성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돼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운데요.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됐다는 건 넘어섰다는 말이죠. 네, 법률가들이 쓰는 네,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연예계나 체육계를 보면요. 뒤늦게 폭로가 이뤄지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커뮤니티를 통해서 폭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배경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도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려 피해자들을 가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되려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학교폭력 미투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잊은 것 같은데 불현듯 떠오르고 뭐 그리고 나는 이제 극복한 것 같은데도 상처가 덧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 피해자들을 만나고 있는 노윤호 변호사는요.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건 진심 어린 사과라고 합니다. 노윤호 변호사의 답변 들어보시죠. 실제로 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거는 대부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다 이제 정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피해자의 피해에 공감을 하고 가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용서를 구하는 거. 그래서 피해자가 다시 이제 이 과거에 대해서 종결을 짓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해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 취재를 하면서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학교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을까? 또 어른들의 역할은 없는 걸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이렇게 호소를 한다고 해요. 피해 학생들은 힘들어도 도움을 청할 어른이 없다. 뭐 일단 부모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럴 텐데 왜 도움을 청할 어른이 없다고 여길까요? 일단 어른들의 부재가 있다고 봤는데요. 이 나현경 변호사님이 1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셨던 그래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봤는데요. 교사로 재직하셨을 당시에 하루에도 수십 회씩 이런 사건들을 좀 접하셨다고 해요. 나현경 변호사의 답변 들어보시죠. 사실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교사는 하루에도 학교 폭력으로 분류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수십 회씩은 접하게 되는데요. 제가 1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교실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엄격하게 꾸짖을 수 있는 교사의 입지가 눈에 띄게 좁아졌고요. 교사가 엄격하게 꾸짖지 않으면 누가 꾸짖나 싶은데 그러니까 교사들이 좀 위축되어 있다는 표현인 것 같네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꼽았고요. 제가 두 번째로 꼽은 거는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의 부족입니다.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이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2012년도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학교 전담경찰관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학교 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 활동은 물론이고 이제 피해 학생 보호랑 가해 학생 선도를 하는 등 이 학교폭력 관련한 전반한 이제 대응 업무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이 학교 전담경찰관의 수는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시군구별 학교 전담경찰관 수는요. 2017년 대비 2022년에 더 줄었고요. 1인당 담당수랑 또 담당 학교 수가 어떤지 보니까 세종시와 경기도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담당 경찰관 1인당 7,600명에서 7,800여 명까지 가장 많은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담당하는 학교 수가 많게는 15개에서 적게는 10개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은 의원이 학교폭력 예방 선도 활동 최일선에 있는 이 학교 전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력 증영과 또 예산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학교폭력 관련 법안들은 없는지 좀 살펴봤는데 작년 1월 초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법률에 발의가 됐었더라고요. 근데 대표 발의한 이모선 의원한테 이제 학교폭력 예방하려면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한지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들어보시죠.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반면에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SPO의 정원은 오히려 10% 이상 지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지금까지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대처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게 SPO가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SPO라는 표현은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얘기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모선 의원은 지금 현재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의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어른들의 부재도 중요하겠죠. 네, 지금까지 김정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